별 관심들이 없으신 모양이네. 펑크 나서 네? 지난주에 펑크 나. 아, 펑크가 나서 제가 재판 받고 있느라고 어쩌다가 내가 재판 받는 사람이 됐어요. 패스트 트랙. 하는 사람이 패스트 트랙 때문에 의원들 뭐 22명이 기소가 되고 그 바람에 이제 그랬습니다만 지난주 이렇게 질문들을 몇 분 이렇게 써내시다고 그러는데 오늘 그냥 다시 한번 뭐 질문하시는 쪽으로 하시죠. 뭐. 그리고 친북 좌파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비전, 지지율 대처, 교회원의 사, 이건 그냥 참고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 궁금하신 걸 아무거나 한번 질문하시죠. 아픈 질문을 하세요. 아픈 질문. 예. 대체적으로 그 떠돌아다니는 것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제가 9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씩 이거 하나씩 그냥 설명드릴까요? 제가 읽어보고. 네네. 그러면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은 더더욱이 구명 전원이 구성된 후에야 판결이 가능했는데 8명으로 진행한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 이거는 7명 이상이면 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이 7명 이상이면 판단할 수 있어요. 9명 다 채워야 된다는 말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그때 8명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결을 했죠. 헌재는 국회에서 올라온 소추안에 대해 인용 아니면 기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면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 아니면 기각인데 기각의 내용이 뭐냐에 관해서는 파면으로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용 아니면 기각 중에서 인용을 하면서 파면 판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헌법 재판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각하고 파면하고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법에 있는 주문 내용입니다. 인용을 하게 되면 인용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파면의 방법으로 인용을 한 거죠. 네. 세 번째,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 전복 목적으로 하는 내후 외에는 소송이나 탄핵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파면 결정을 내린 헌재의 판결이 위협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통령은 그 국가 전복 목적 내후 외란 이것 외에는 소추를 당하지 않습니다. 소추를 재판을 받질 않아요. 소송이나 탄핵이 불가능하지 않죠. 이건 뭐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헌법 제 84조 아마 제 조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대통령은 재직 중에 내후 외환 죄 외에는 소추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건 기소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거하고 탄핵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의 질문이 헌재의 국회의 탄핵 소추안부터 헌재의 결정에 이르는 기까지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을 알면서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파면을 인용하고 승복하는 선포를 하신 것까지도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이게 이제 탄핵 결정은 헌재의 결정으로 끝나는 겁니다. 뭘 인용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장의 판단에 의해서 끝나는 겁니다. 법원의 결정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의해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죠. 또 헌법재판소의 장은 헌법재판소장입니다. 그래서 뭐 인용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일이 있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결정 자체는 헌법기관의 결정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그렇지만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죠. 이게 정확한 팩트예요. 그래 절차에 그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 결정을 부정해버린다. 이러면 헌정 질서에 부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분명한 좀 나뉘어져 가지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절차의 하자는 어떤 면입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알기로 수사가 시작된 것은 2016년 11월 20일이에요.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결정이 난 것은 17년 3월 10일. 네, 3월 10일이죠. 그 뒤에 이제 1심 판결 선고가 났어요. 그 18년 4월 6일 1심 선고가 났어요. 만약에 1심 선고가 무죄 판결이 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탄핵을 했는데 그 뒤에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결했는데 그게 무죄가 났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죄 난 분에 대해서 탄핵을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기본적으로는 형사, 행정, 사법적인 절차들이 다 마무리인 다음에 이걸 종합해서 탄핵이든 아니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원칙이죠. 재판은 한창 진행 중인데 가장 어떻게 보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행 중에 판단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보다 치명적인 하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뭔가 다른 나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명백한 하자에 기반한 선고였다. 이런 생각은. 물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죠.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이와 같은 반헌법적 흐름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정관위원회에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와서도 옳다고 생각하느냐. 이 선관위원회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지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해라 안 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법사법행정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해요. 대통령이 의견을 내는 것 자체도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말도 한다면 공개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의견을 표명을 하는 거죠. 물론 의견 표명할 수 있어요. 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 해서 헌재에다가 하라 마라 선관위원회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삼권분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질문 자체가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위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라도 인정하신다면, 이건 앞에 제가 더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걸 인정하는 것은 인정한 부분은 없어요.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직무유기죄이며 뭐 처벌받으러 받겠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변란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건 뭐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탄핵을 맞게 된 것에 대해서 또 제가 총리로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뒤집어 보면 그 탄핵이 일어날 때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파도가 일고 바람이 막 폭풍이 불면서 아무도 이 탄핵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수사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그걸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도 사실은 그렇게 할 엄두를 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뭐 할 수 있지. 그런 바람이 도는 데서 잘못하면 국민의 역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를 돌아보면. 그러나 저는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했어요. 여러분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해서 영장 발부가 되면 이 수사 기간이 있어요. 그 수사 기간이 다 되니까 한 번에 한해서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에 따라서 연장 신청을 한 거예요. 저는 근데 할 만큼 했다.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만큼 했다라고 판단하고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이제 그 당시 수사팀에서는 당연히 이게 연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각되니까 바로 석방을 해야 되니까 대단히 이제 또 놀랐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정도면 됐다. 이것도 과하다라는 생각하에서 이걸 기각했어요. 수사할 때 청와대 그 당시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탄핵된 분도 아닌데 그래서 탄핵 결정 때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나 그건 과도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것도 기각을 했어요. 소위 박근혜 대통령이 거주하시던 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가 거부하고 기각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사법적인 또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는 할 것은 다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탄핵이라는 결과가 야기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국민에게 송구하다. 그 당시에 정부를 책임지고 있던 입장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런 면에서 또 나는 죄인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7번 또한 당시 국회에서 1차 소추안을 올렸을 때에 헌재는 이 정도의 내용으로서는 탄핵의 사유가 부족하니 다시 써 올리라고 반송하여 2차 소추안을 갖고 파면 결정을 하였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1차 소추안 올렸는데 이것으로 부족하다 해가지고 다시 2차 소추안을 국회에서 제가 볼 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소추는 한 번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소추안 가결은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3달쯤 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파면 결정을 했어요. 중간에 뭘 한번 1차하고 2차하고 이런 일 자체가 없는데 이거 뭐를 말씀하시죠? 아까 뭐 질문하신 분이 있으면 무슨 말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보실까요? 1차, 2차 이게 뭔 소리인지. 1차, 2차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 번밖에 없었다. 그 변 목사님이 좀 한번 집계해 보세요. 그 네. 사서오셨으니까. 네.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1차안을 올렸는데 헌재에서 진짜 지금 이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는 탄핵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붙여갖고 와라. 해서 보내가지고 다시 재작성해서 보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고 저는 헌재가 결정하려면 그걸 끝내는 거죠.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 이게 사유가 안 된다, 그럼 그때 끝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자체가 그런 1차, 2차가 없다는 말이에요. 한 번밖에 없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뭐예요?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3달 뒤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했을 뿐 그때 뭐 1차, 2차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헌재에서 첫 번째 올렸던 소추안을 이거 갖고는 탄핵하기에 그럼 기각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목적으로 하고 올라온 1차안을 다시 보충해 갖고 와라고 쓴 그 자체가 불법적이었다. 저는 1차안, 2차안이라는 그 자체를 그런 걸 알지 못해요. 제가 이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뭐 한번 보충해주세요. 이게 이제 진행 관련인데요. 제가 이제 그때 당시 뉴스를 이제 꼼꼼히 살펴봤었는데 아까 이제 백홍호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헌재가 소추안에 대해서 뭔가 토론 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났는데 국회에서 그게 반응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내용 가지고 그냥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소추관들에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이제 심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헌재가 한번 결정해놓고 보완해라, 다시 소추해라 이런 건 없어요. 결정하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있었다. 더 보충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추가적인 이런 얘기는 없었고, 이 또한 헌재는 국회가 1차로 올린 안에 대해서 인용이나 기각을 하면 되는 것이지 탄핵하기에는 내용이 부족하니 다시 쓰라고 지시하는 것 자체가, 이런 일 자체가 저는 모르는 바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고, 국회와 사법기관의 불법적 유착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사안은 헌재가 탄핵을 아예 목표로 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이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 당시 헌법재판소는 절대 다수를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의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랬으면 그런 절차에 하자가 있는 걸 갖고서 어떻게 판결을 하느냐. 이분들이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무슨 불법적 육적 관계와 관련해서 보는 그런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 당시에 지난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한 대법관들이 대다수인데, 내가 알기로는 한두 명이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대부분은 다 그런 사람들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여기가 무슨 불법적인 유착 관계를 가졌었다 이렇게 보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헌재는 박근혜 측 변호인단의 변론 시간을 일부러 끊어 충분한 변론 시간을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를 헌재가 위반하면서까지 파면을 몰아붙였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변론 시간을 일부러 끊어서 충분한 변론 시간을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 뭐 이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보기에 따라서 얘기를 이제 진행하다 보면 뭐 얘기를 끊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뭐 이거는 뭐 제가 논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문자 그대로 이어받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위의 질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도 수많은 국민들은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반헌법적 시국에 대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계엄령 선포를 해서라도 헌법을 수호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세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엄령 얘기를 했는데 헌법에 계엄령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헌법에 국회는 계엄령에 대해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부결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결 결정하면 그냥 끝이에요.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을 내봐도 그래도 만약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정당이 그것을 기각해버리면 그건 무슨 뜻인 거예요. 그 당시에 탄핵까지 했던 그런 국회 아닙니까?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 계엄령 하라고 놔두겠습니까? 내봐야 무슨 꼴이 되는 거고 뜻을 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해봐도 그냥 바로 반대 결정을 해버려요. 우리가 이제 절대다수를 확보하고 있고 탄핵과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탄핵에 우리 국민 무슨 당입니까 그 당시 자유한국당인가요? 무슨 당입니다. 그때 많은 의원들 60몇 명이 탄핵에 가담을 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엄령 해봐야 무사만 당하는 거예요. 그냥 국회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그게 끝나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은 일면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죠. 이것은 의미가 크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자기 측근을 법무부 장관으로 씁니다. 다른 장관은 몰라도 특히 법무부 장관은 측근을 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태가 생길 때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걸 법무부 장관에게는 수사 지휘권이 있으니까 그 적절하게 견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전직 대통령들의 속마음을 다 훑어본 것은 아니지만 관행이 그래요. 그래서 내 측근,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고향 사람들을 다 임명을 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일면식이 없어요. 없는 사람인데 나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그런 법치를 해달라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법치를 해달라 그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본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첫째로 역량이 있는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무슨 무능하다 어쩌다 이런 말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훌륭한 정책을 했던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박근혜 정부는 열에서 하나까지가 전부 다 개혁 정책이었어요. 크게 말하면 세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도 전에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첫째는 4대 구조 개혁이었습니다. 이 4대 구조 개혁이 4가지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각자가 적게는 40개, 많게는 7, 80개가 되는 개혁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공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이 하나하나가 다 너무 어려운 것이어서 다른 정권에서는 시도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그걸 한 번에 다 터뜨린 거예요.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선거를 치렀더니 세종에서 그냥 완전히 우리가 망하는 표가 나왔어요. 제 기억은 80몇 프로가 다 민주당 지지했답니다. 왜 그랬는가? 제가 그들의 속마음을 알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 연금 개혁을 한 거예요. 연금 개혁. 오래 내고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그래야 연금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 이대로 가갖고는 30년 지나고 나면 그냥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임박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임금 개혁을 한 것이다. 연금 개혁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대 시도조차 못해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완전하게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덜 받게 된 사람들, 더 내야 되고 덜 받는 사람들이 화를 내겠죠.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런 개혁들을 추진했습니다. 교육 개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것이 국정교과서 부분 아닙니까? 국정교과서를 왜 만들었는가? 아니 그걸 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가? 나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국정교과서 그 당시에 7종이 있었습니다. 7종 교과서를 쫙 뒤져보니까 거기에 잘못된 내용들이 제 기억으로는 2,300개인가 400개가 있었어요. 7종 교과서에. 수천 가지의 잘못된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거를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검정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정 교과서는 출판사와 저자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검정을 해가지고 만약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라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쓰는 것 자체는 저자와 출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보니까 너무 잘못된 게 많은 거예요. 6.25 전쟁에 대해서도 엉터리 기술을 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거꾸로 보고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소위 역사교과서 개편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안 바꿔요. 안 바꿔. 말하자면 교과서 필진들이 되게 좀 좌파들이에요. 그리고 바꿀 턱이 없죠. 그래서 이걸 고치라고 교육부 통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그 권유를 하고 강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2년이 지났는데도 그 2천 몇 개 정도는 이제 다 수정을 했는데 내 기억에 46개인지 46개 정도 기록됩니다. 이거는 저자도 안 고치고 출판사도 안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소송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에서 내 기억으로는 다 이겼어요. 우리가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교과서 문제가 정리가 됐죠. 그런데 검정 시스템 하에서는 출판사와 저자가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적된 것도 그냥 그대로 써도 이거 고치려면 다시 또 아까처럼 2년 반 3년이 또 걸리는 겁니다. 그럼 정권 다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역사교과서를 바꿀 수가 없다. 이래서 국정교과서를 한 것입니다. 고육지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3년 동안 해서 고쳐놨더니 저자와 출판사가 똑같이 옛날 것처럼 해버린다? 이거 뭐 처벌을 합니까? 어떡합니까? 그 애들이 특히 우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이런 잘못된 교과서에 의해서 역사 훈련을 받는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리한 걸 알지만 국정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잘 만들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나중에 또 갑자기 만드니까 여기도 오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오류를 탓해가지고 이제 국정교과서를 또 공격을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게 역사교과서입니다. 이런 가짜 거짓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풍미하고 있는데 우리도 자꾸 거기 이제 부안의 동이에요. 지금도 한번 물어보면 검증이 그래도 낫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국정교과서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육지에 썼던 거예요. 이제는 우리 정말 똘똘 뭉쳐서 그것도 좀 막아내야 되죠. 제가 질문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답을 다 드렸습니다. 저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아무거나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거 나오는데 정치사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이게 해가지고 또 폐단이 될까 싶었어요. 괜찮습니다. 문제였습니다. 5.18 역사에 관해 가지고 제가 책도 내고 제가 지바라 마사님의 문헌을 그 힘있게 고찰해서 조금 내용을 진단하고 하는데 여기 오면서 여기에 뜻이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 그룹이라든지 하는 모임 중에 한 몇몇이 이렇게 거론을 하면 좀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문의를 했거든요. 그 책도 제가 5.18 이슈는 아마 우리 오늘 논의하려고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논의가 끝나고 시간이 되면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면 오늘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끝날 그만 다잘 하셨어요. 우리가 뭐 할 것도 없고 이제 이 모임 발전을 위해서 좀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오늘 제일 그거는 다음에 하고 네. 오늘 또 그래도 궁금한 분도 계실 테니까 예. 아까 우리 그 황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지금 우리 그 한국 정치 구도 자체가 지금 탄핵 세력하고 지금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하고의 어떤 아직도 그 싸움이 저는 펼쳐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이제 당 대표에 출마를 선언하셨잖아요. 당 대표에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지금 혼자 힘으로는 저는 도저히 좀 힘드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많이 들어서 저는 좀 생각하는 것은 김기현 원내대표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쪽 세력들을 하고 뭔가 좀 한번 연합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그 구도 자체가 보면 그 김무성 씨 세력이 아직도 굉장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그룹하고
김무성 세력과의 지금 어떤 경우 말하면 뭐 지금 새 싸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우리 황 대표님 오늘 말씀하실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우리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만큼 영향 있는 정치인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을 나름대로 그래도 지키려고 했었던 그 그룹들이 하나로 좀 합쳐서 이번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좀 임하시면 국민들이 많은 지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황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그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덩어리를 한 덩어리만 얘기했는데 4대 구조개혁 큰 덩어리가 그거 하나고 두 번째 덩어리는 뭐냐면 비정상의 정상화 많은 비정상과들을 추출해서 100가지를 추출해가지고 그걸 바로잡자 하는 노력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규제개혁. 규제개혁이 경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이걸 바꾸자. 그 세 가지 큰 덩어리 속에 또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아젠다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부를 개혁 정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탄핵 세력과 또 이제 윤 대통령의 갈등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 자유민주 진영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하면 뭐 연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직 연대를 얘기할 때는 아니다. 이제 뭐 시작도 아직 안 됐는데 누가 출마할지도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연대 얘기하기는 어렵겠고 각자들이 우선 그 당을 살릴 수 있는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고 이야기를 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때가 되면 뭐 연대도 할 수 있겠죠. 예. 마이크를 좀 사용해. 마이크. 그래. 다른 많은 분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 받으실 때 허리가 많이 아프셨을 때 의자를 좀 넣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안진뱅이 의자라도 넣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넣어주시지 않았고 왜 문재인이 나중에는 넣어줬다 이런 말이 드는데 왜 못 넣어줬느냐 이런 말들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제 구치소를 관리하는 곳은 법무부에 있는 교정본부입니다. 그렇죠. 교정본부죠. 교정본부에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정본부 쪽에 법무부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수감이 생활이 어려우실 테니 도와드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도와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전달했어요.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마라. 뭐 옷은 이렇게 하고 그런 지시를 내가 할 수가 없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거는 사실은 구치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나중에 그런 그 얘기가 들려서 좀 그것까지도 챙기지 못해서 사실은 안타깝고 또 송구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권한 대행이 되면 모든 걸 다 알고 그런 게 아니죠. 우선 보고가 와야 우선 내가 알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저 구치소에서 이거 총리께 이거 보고해라. 이걸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면 다 도와드려라.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두 차례 했습니다. 우리 법무부를 통해서. 그 이상의 것들까지 챙겨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그때 당시에 우리 탄핵 갔을 때 우리 그 황교안 장관님이 국무총리로 계셨습니까? 권한 대행까지 그때 맡았습니다. 탄핵이 되고 나서 권한 대행. 네, 그러면 탄핵이 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나오는 무렵에 뭐 어떻게 김기춘 그 비서실장이 이제 법적인 조서를 받게 되니까 후임으로 비서실장을 제가 볼 때는 한가운 그분을 임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내가 볼 때는 김대중 오른팔로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들어서자마자 박근혜 대통령 보고 빨리 사의하고 두 손 시인하고 빨리 나가라 두 손 들고 그것만 종용했다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 저 청문회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왜 그 좌파를 데려다가 비서실장을 세우도록 그냥 묵인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만약에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그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심 청구해서 회복해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으십니까? 이 문제라는 게 탄핵. 탄핵. 그 탄핵이라고 하는 헌재 결정인데 헌재 결정을 다시 하는 건 없고 네. 할 수는 있어요. 아 그거를 좀 뭐 이를테면 뭐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뭐 아마 소송물이 없을 겁니다. 이게 다 끝나버렸으니까 헌재가 결정을 해서 옛날 것을 뭐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이론상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한가모 그 비서실장을 왜 등용을 시키는? 그건 내가 등용한 게 아니고 사실 아마 그 물러나시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사실은 내가 임명한 사람은 예, 아니시다. 그렇죠.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여기 하나만 좀 그렇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님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안하다 사실 사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과를 함으로써 그 꼬투리가 돼가지고 좌파가 거기까지 계속 공격해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명히 입법사고 행정이 확실하게 사건이 분립되어 있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고개 숙이고 재판에 들어갔는지 난 그게 숙제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에 안 들어가고 버티면은 입법사고 행정이 확실하게 분리되기 때문에 탄핵까지 안 갔다고 보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약하게 마음 먹고 재판에 수행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제 혼자 숙제이기 때문에 법에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법조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제 생각이 틀린 생각인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버텼으면 귀찮았는 건지 궁금해서 이거는 법률 문제가 아니라 예, 현실의 문제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 예,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 소도는요. 압니다. 제가 아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 설마 탄핵이야 될까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말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뭐 그 얘기도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시죠. 예. 왜? 안녕하십니까. 일정이 뭐지 다음 일정이? 응? 다 인터뷰에 이렇게 알았어요.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하죠. 예. 먼저는 앉아서 해도 돼요. 예. 먼저는 우리 편하게 얘기하죠. 기도하며 행동하는 목회자 모임에 대한 제가 그 이해가 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오늘 논의되는 그이 팩트하고 좀 달라질 수 있는데